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149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드는 이유가 갈 때까지도 아주 구질구질해가지고 말이야. 끝까지 안 잡히려고 하냐. 그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공수처랑 검사들 다 가서 이제 체포영장 하겠습니다. 수사관들 다 했는데 갑자기 변호인들이 자진 출두하겠다.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갑자기 거기서. 누가 그걸 속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끝까지 어떻게 또 영상도 찍고 말이야. 그 틈에 또 휴대폰으로.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이 일국의 대통령이 가질 만한 정신 세계인가. 맞아요. 네. 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 MBC 통해서 실시간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영상이 나오자마자 한 줄 한 줄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바로 MBC에서 바로 그냥 준비했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 네. 그 MBC는 또 자막도 엄청 크게 썼잖아요. 그 윤석열 체포돼서 이제 호송되는 장면에 윤석열 체포. 맞아요. 빨간색 이렇게 딱 라인 잡아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죠.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네네. 밥 먹을 때만 입을 연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구속까지 가야 할 것 같고 나중에는 또 이제 기소까지 해서 오래오래 그 안에서 또 식사도 하시고 좀 장기간 좀 숙식하실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또 주목할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끝까지 체포를 막아섰단 말이에요. 맞아요. 33명 정도였나요? 언론 추산으로는 그랬었는데 지난번보다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1차 체포 때는 44명이다 그랬는데 좀 10명 정도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지역구를 둔 의원 2명은 똑같이 갔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우리 이철규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죠. 이분은 경찰 출신인데 이런 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갔다. 그리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이제 유상범 의원 이분은 또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경찰 검사 출신들이 가가지고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맡고 있으니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끝까지 이분들도 우리가 기억해뒀다가 심판을 해야 한다.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가장 문제죠 요새. 강릉의 이제 권성동 의원 이분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제 5만 명을 넘어서면은 상임위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붙일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거 심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사건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될수록 좀 계속 뜨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함께. 한마디 할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청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도 지금 이제 잡혀간 상황.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양양 군수도 지금 잡아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진아 양양 군수 결국 주민 소환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서명 인수를 선관위가 4,215명으로 이제 집계를 했어요. 발의 정족수가 양양군 유권자의 15%의 3,771명이었는데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넘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확인이 됐네요. 거의 1,000명 이상 서명을 더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유 있게 투표에 돌입할 수 있게 됐고요. 투표일은 언론들은 지금 다음 달 26일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투표할 때 주민의 3분의 1 이게 8,372명인데 이상이 투표를 해서 50% 이상 찬성하면 소환에 성공한다. 여기는 바로 이제 파면 성공입니다. 바로 그냥 헌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로 주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주민의 손으로 군수를 끌어내리는 게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진아 군수는 민원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지난 2일에 구속된 상태예요. 새벽부터 이분은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부군수가 말이에요. 올해 2일에 발령이 났어요. 부군수가. 근데 부군수가 발령이 되자마자 지금 군수 권한대행을 하게 돼가지고 막중해졌습니다. 아주. 마치 시장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것 같이. 이분이 원래 고향이 아마 이제 양양일 거예요. 고향으로 발령 나서 되게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자마자 아주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자, 강원도에서 주민 소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해요. 앞서는 이제 한 3년 전입니다. 2012년 김대수 당시 무소속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강행하는 바람에 첫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역시 투표율이 안 됐어요. 25.9%에 그쳐서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33.3%를 넘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25.9%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대부분이 이제 투표율에서 실패를 하죠. 맞아요. 역대 주민 소환 성공한 게 딱 2번밖에 없었는데 간신히 이제 넘겨가지고 시의원 2명, 하남 시의원이었죠. 2명을 이제 날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 군수는 사례가 없다. 아직까지. 그만큼 이 투표를 넘기기가 힘들다. 근데 이번만큼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서명을 4,200명을 받았는데 투표율 33.3% 넘기려면 8,300여 명이란 말이죠. 좀만 힘 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양양이 한번 역사를 써보는 게 이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이게 서명보다는 그래도 투표가 조금 더 쉬우니까.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얘기하고 보니 투표가 좀 어쨌든. 근데 또 이제 다음 달 26일이면 날이 또 좀 풀릴 때라서 투표장 나오기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양양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나오셔서 또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오프닝 해봤고요. 오늘 원주통신 149의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소식을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전국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조례를 살펴보는 전국 조례자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경찰이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회계과를 13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의원 외압 의혹이 터졌는데 A 도의원이 중앙시장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LED 전광판 사업은 도비 1억 원, 시비 6,600만 원이 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은 A 의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A 의원은 뭐 지금 언론들은 다 익명 보도를 하고 있어서 뭐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주 지역구가 아닐까. 굳이 원주 중앙시장의 사업에 관여한 걸 보면은 굳이 뭐 다른 지역의 횡성 그렇죠. 그럴 일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A 의원은 해명을 했어요. 문제의 업체와 접촉한 사실 없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해명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A 의원을 특정하기 어렵게 보도를 했는데 이 원주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단서를 좀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거기서 A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야당 의원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시장인 시청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일단 여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당 소속에는 꼭 민주당이겠죠. 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일 확률이 높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은 근데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야당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6명인데 이 중 절반이 원주 지역구입니다. 박윤미, 류인출, 전찬성 도의원이 있거든요. 이 중 한 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주신문 보도 내용만 보면은 야당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는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주시청이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주천 게이트,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 비서실, 총무과 연달아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서 그야말로 시청의 심장부가 털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뭐 새 벽두부터 지금 경제진흥과 회계과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비서실, 시의원, 도의원까지. 그래, 시의원도 지금 난리지. 시의회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사상 최초로. 근데 이제 도의원까지 이제 연루가 되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아니 뭐 공직에 있으면 다 외압이 들어오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이제 외압에 정말 계속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외압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 우리가 보호하겠다. 또 이런 보도자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이 하여간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 경찰청이든 원주 경찰서든 이 수사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쯤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원주천 게이트가 먼저 나오겠죠. 지금 시장 비서의 친형이 지금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측근 어떻게 보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서 저희도 참 이제 정리하기가 힘들다. 원주시청
그러니까 네, 이런 불이한 사태가 좀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너무 들락날락거리고 있어 지금 수사 당국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사업 하나마다 이것도 어디서 외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뭐 지금 경호처 직원들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여기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기선 저렇게 하라고 법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게 위법이라 그러고 뭐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참 이게 소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위법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원주청 게이트 때도 결국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시에서 제대로 보호를 못 해줬던 거 아닙니까? 내부 고발을 했던 셈인데 그리고 인사 발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줬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직무에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또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일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얼마나 그걸 제대로 처벌하느냐 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거 해도 물렁물렁 넘어가면 그렇죠. 네, 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돼도 맞아요. 그 사람 자체도 야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제 재난에도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어떤 이런 관행들 또 부패들이 쌓여서 큰 부패로 터진다. 큰 권력형 비리로 터진다. 좀 우리가 용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걸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단초의 싹을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거 작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도 정부와 춘천 원주선 철도 노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원주선은 말 그대로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 노선인데요. 길이 120.7km로 총 사업비 3조 3,475억 원이 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조 단위 넘어가니까 말하기도 힘드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철도는 규모 자체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옛날에는 원주 춘천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은근슬쩍 보도자료 보면은 춘천 원주선이 됐더라고. 나무위키는 지금 원주 춘천선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묘하게 작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언론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서가 그 결국에는 약간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관점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한중일 우린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중으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뭐 하는 짓이냐. 뭐 미북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북미 관계 뭐 이런 거 할 때도 바꿔서 괜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뭐 춘천 원주선은 뭐 공식 이름이 이제 이걸로 된 것 같아요. 네네. 뭐 요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일을 만나 궁금했는데 일단 춘천 원주선. 근데 보통 우리가 하행이라 그러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다 보니까 하행선을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출발점을 이제 춘천으로 잡고 도착점을 원주로 잡아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뭐 이게 맞겠죠. 네, 하신 대로. 하여간 자, 요거 춘천 춘천 원주선이 개통을 하면은 원주는 이제 속초권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이제 원주에서 춘천까지 갔다가 춘천에서 속초로 이제 기차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반대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를 통해서 영호남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 부산까지도 이제 춘천. 그럼요. 열차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있다. 지난번에 작년 말에 이제 우리 호정이가 나와가지고 원주는 뭐하러 그렇게 부산까지 열차를 뚫고 그러냐 했는데 자기들 못 가니까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춘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춘천 시민들도 이것만 연결되면 부산까지 또 KTX 타고 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주와 춘천이 철도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이걸 새삼 처음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처음 원주에 오신 분들은. 저도 사실 대학 때문에 원주에 왔지만 당연히 연결돼 있을 거라는 생각. 서울은 다 지하철로 하나니까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쭉쭉 다 뻗어 있으니까. 근데 원주는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버스를 타고만 가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차로도 버스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니까 철도를 꼭 깔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천 사람들은 철도 탈 기회가 없고 둘이 별로 연결 안 하려고. 맞아요. 이제는 도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홍천도 우리가 철도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춘천 원주선을 철원까지 연장을 한다면은 철원까지도 우리가 열차를 타고 아주 그냥 북방까지도 철원 노동 당사까지도 우리가 구경을 가볼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차 타고 가면은 철원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때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철원 홍천도 수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한창 정부에서 짜고 있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제 10년간의 사업을 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정부는 이 춘천 원주선을 신규 반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래는 2006년부터 검토가 됐어요. 그럼 김진선 때 아닙니까? 김진선 그쵸. 도지사 네. 때부터 말은 나왔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요구를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걸 한 게 이제 2021년이 거의 최초였습니다. 이때 했는데 결국에는 정식 반영은 안 되고 뭐 추가 검토 사업 정도. 야 지금은 뭐 이게 좀 시기상조고 맞아요.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약간 경강선을 하는 게 그렇지. 핵심 과제였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선 밀렸었는데 이제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경강선 뚫렸고 이제 요거 해볼까요? 자 뭐 추가 검토였으니까 이제 정식 해주실 건가요? 하고 이제 밀어붙여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요구했어요. 좀 도정부가 총 10개 사업을 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춘천 원주선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백 영동선이 있습니다. 이 태백 영동선은 제천과 태백 그리고 삼척을 잇는 노선이죠. 우리 강원 남부를 이제 관할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탄광지대를 또 이렇게 거쳐가는 네네. 노선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1950년인가 60년대에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탄광시대. 너무 낡았어. 요거 노후 노선을 좀 교체하는 사업. 이 태백 영동선도 이제 하나의 이제 수건 사업이고요. 이 두 개를 일단은 큰 걸로 잡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선과 태백 영동선은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원선이 있죠. 이건 경기도 연천과 철원의 월정리역을 잇는 노선인데, 요거는 이제 전철화. 지금 디젤 기관차밖에 못 다니더라고요. 철로. 요즘 전기를 좀 깔아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철원이 좀 수도권화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되면은.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접경지대끼리는 또 이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뭐 맞아요. 연천, 파주, 뭐 김포, 철원 뭐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준수도권화를 좀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평창 정선선이 있죠. 평창에서부터 사북까지 네. KTX를 뚫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네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슷한 걸로는 제천 평창선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천이 아래에 있는데 왜 제천 평창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천 이게 평창선 약간 네. 평창을 중심으로 제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선 쪽으로 간다라는 좀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천은 충북이라서. 그래서 네. 자기들 마음이구만. 그래. 기준이 없구만. 하여간 제천 평창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KTX를 놓겠다. 그러니까 평창의 교통 접근성을 이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네네. 구상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고성 연결선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과 속초에 지금 고속철도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영동선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동선은 이제 속초에서 고성까지 연장을 맞아요. 했는데 네. 그 고성까지 이 춘천 속초 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 그 고성 연결선 사업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춘천 속초선 지금 짓고 있는데 단선인가 봐요. 요걸 또 복선으로 해달라. 추가 반영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일반 철도고, 그리고 광역철도 노선 관련해서도 GTX B 춘천 연장 일단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유력하죠. 기왕 놓는 거 어차피 춘천까지 ITX 청춘도 가는데 맞아요. 뭐 GTX 더 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출퇴근도 춘천 시민들이 서울로 많이 하니까 대학생들도 그렇고 요거는 아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주죠. GTX D 원주까지 연결해 줄 거냐 말 거냐. 윤석열 정부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가 날라갔단 말이야. 다음 정부는 과연 이걸 해줄까요? 그 지금 조급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국토부에 이게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그러니까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원주 사안인데 경의중앙선 원주 연장. 이거는 원주와 양평의 수건 사업이죠. 양평 입장에서는 양동역까지 맞아요. 경의중앙선이 오길 바라니까 그 원주까지 연결하면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쵸, 원주 그쵸. 가면 양동도 쓰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하고 또 손을 잡고 원주랑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영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인데 총 예산을 합산해 보니까 13조 원이더라고요. 강원도를 위해서 13조 원 투자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동안에 서울음이 있는데 특별자치도도 됐는데 네. 교통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아마 지역별로 좀 리미트를 뒀어요. 몇 개 뭐 못 해줄 것 같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2개, 3개라도 2개라도 일단 춘천 이 원주선이라도 원주선, 반영이 네. 되면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되면은 그래도 강원도를 이렇게 한 바퀴라도 돌 수 네, 있으니까 상징적인 철도로. 또 의미도 있죠. 네네. 춘천과 원주를 연결한다는 그 요거라도 반영이 되면 또 원주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니까 국토부가 이게 발표가 계속 미뤄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나라 꼴이 어수선하니까. 그럼요. 뭐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네. 국토부가 이게 뭐 오다가 안 내려오자 용산에서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이게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자꾸 미루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게 또 다음 정권으로 넘깁시다. 아예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이러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약간 잘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종종 외유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우리 심심치 않으면 나오죠. 원주시의회도 뭐 초창기부터 뭐 유럽 여행 다녀온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우리 원광수 시장님도 차 해외를 많이 다니시긴 하는데 외유성은 아니시니까 하여간 그런 논란들이 항상 불거지는데 그래서일까요? 행정안전부 이제 뿌리 뽑겠다 이런 일들. 출장 사전 사후 관리와 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먼저 출장 내실화를 권고했어요. 일단은 하루에 한 기관만 방문해라. 여러 개 가면은 그거 뭐 제대로 볼 수나 있는 거냐. 네네. 그냥 뭐 눈대중으로 둘러보다가 오는 거 아니냐. 사진 딱 찍고 그렇지. 포토존이냐 무슨. 그러니까 무조건 1 기관 방문해서 뭐 회의 참석 딱 하고 와라. 뭐 이런 걸 조금 더 밀도 높은 뭐 대화를 나누고 알아. 그렇지. 그리고 수행 인원 최소화를 권고했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 다 끌고 가가지고 문제 되잖아요. 항상 맞아요. 공무원들 일해야 되는데 시의회 직원들 그런 것도 좀 자제해라 한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이제 심사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공무국외 출장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사 계획을 서를 의결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좀 개선하겠다는 건데 일단 현재는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방의원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채워지게 돼 있는 셈인데 지방의원을 2명 이하로만 제한하겠다. 나머지 다 민간위원으로 채워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11명을 할 때 2명만 이제 시의원인 거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민간위원으로 채워라라는 거고 또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도 공개 모집과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해라. 외부 추천만 하면 이거 저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구성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공개 모집을 또 병행을 해라라고 한 거고요. 또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만 서면 심사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사전 검토를 강화했는데요. 원래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3일 안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꾼 거는 일단 출장 계획서를 썼으면 출국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견까지 총합을 해서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고요. 그렇게 최종 의결을 받은 거를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올리는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은 외유 출장을 갈 것이라면은 그 외국 출장을 갈 것이라면은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올리고 또 그걸 공개하라.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오직 심사위원회에서만 이제 논의가 됐던 건데 이제 주민들도 이제 입법 예고처럼 받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온 사진을 보고서 뭐 갔다 왔네. 그렇죠. 뭐 알 폭이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사실 이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보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 정보를 이제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요. 또 심사한 후에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재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저도 이게 계획이 바뀌어도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였습니까? 좀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게 참 중요하네. 이것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출장 후에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바뀐 거는 60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 또는 본회의의 결과 보고를 하고 만약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은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본회의 보고되는 거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게 뭐 의무적으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심사심의위원회 이름 자체가 뭔가 더 엄격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을 좀 더 강화를 해준 거죠. 독립성을 확보해 준 만큼. 그리고 정보 공개도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도 첨부를 해야 된다. 심사 결과를 어떻게 하냐. 이거 첨부해서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와 내고장 알림이에도 의무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사 결과서 공무 국외 출장 연수 시스템에도 등록해서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찾아 들어가서 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 행정 종합 정보 공개 시스템 내고장 알림이에 게시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동네 방네 다 적시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갔다 온 결과도 이제 곳곳에 올리고 그렇죠. 만약에 심사 결과도 올리고 잘못했다. 그것도 이제 곳곳에 알리고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지출도 제한을 뒀는데요.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곳에 또 예산을 쓸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의문이 들면 아마 뭐 식비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아마 식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소 수수료 지출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뭐 당일 취소할 때는 이제 50% 수준으로 네네.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저번에 어디였어? 감사원이었나? 그 지방의회들 대대적으로 이제 국외 출장 감사해 보니까 페이백 받은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이 취소 수수료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맞는 경우가 생겼다. 실제 지출한 내역과 예약해서 이렇게 한 내역이 안 맞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도의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건 여행사에서 그렇게 챙겨 먹은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투명성이 하여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거고요. 취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외 여비 이외에 개인 부담 출장을 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아마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용을 좀 더 보태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유성 출장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좀 더 호화롭게 어떻게 보면 내 돈 좀 더 들여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구분되기가 어렵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간 김에 내가 여기도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내 돈 써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유성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들여서 그 현장까지 간 거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보면 내 뭔가 자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공권이나 이런 것도 세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뭐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 출장 금지는. 아니면은 뭐 개인 부담으로 따로 가는 거를 금지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아예 순수 100% 자부담으로. 근데 그런 걸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있겠죠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한 대로라면 뭔가 빡빡해지긴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외유성 출장을 떠나기가 까다로울 전망이기는 합니다. 이건 다른 거 둘째치고라도 뭐 올리는 게 많아서 어디에 그렇죠. 올려야 되는 게. 그건 근데 뭐 어차피 사무국 직원이라는데 뭐 의원이 고생할 일은 아니죠. 의원들이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제도를 지금 계속 빡빡하게 만들고 사무국 직원들만 지금 괴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나 다 권고입니다. 권고. 뭐 법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개정하십시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양심 있는 의회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게다가 이제 강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징계, 처벌 이런 게 없어요. 그 이게 안 지켜도 뭐 무방한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징계 안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잖아. 이게 뭐냐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외유성으로 분명히 보이는데도 우린 외유성으로 갔다 온 게 아니다라고 그 얘기하는 시위들도 많았잖아요. 그게 외유성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뭐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촘촘하게 법을 만든다고 이게 될 일인가 싶어요. 이게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국외 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외유성은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되는 사례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주의 뭐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유럽을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 직접 내가 현장을 보고 오겠다.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지현 의원도 시정질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보고 온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잘 활용하는 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일 텐데 또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모름지기 의원이라면 이게 해외 한번 나가서 즐기다 와야지 약간 이런 못된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제도를 아무리 빡빡히 만들어봐야 되겠냐. 결국 걸러내야 된다. 우리가 꼼꼼하게 이 보고서를 보면서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보 공개가 확대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기는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원주통신 진행해 봤고요. 세상을 바꾸는 조례를 찾아서 전국 조례 자랑.
전국 조례자랑 오늘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랐었는데 네. 사실 여기 원고에 있어서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1030원이네요. 최초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드디어 넘었어. 내가 기억하기로 2017년 대선 때 최대 화두가 최저임금 10,000원 할 거냐였는데, 그렇죠. 네. 야 거의 뭐 10년 다 돼가지고. 지금 10,000원이 됐다는 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데 그쵸. 최저임금이 네. 이제야 10,000원을 넘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됩니까? 시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창 지나고 나서 10,000원이 넘다 보니까 체감 들기에는 뭐 사실 많이 뭐 화제도 안 되잖아요. 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액수가 참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진짜 이거 안 돼. 이거 밑으로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면 이거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생활임금은 그래도 인간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하면서 좀 잘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요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사실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맞아요. 최저임금이 마치 인간답게 사는 그 기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좀 더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올려주는 대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도 즐겨야 그리고 거기에 돈을 쓸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사람이 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최저임금으로는 그게 어렵다. 맞아요. 생활임금 정도는 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는 공공부문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그리고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소속의 노동자. 그러니까 자치단체 소속은 이제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은 뭐 저기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자치단체 사무 위탁 혹은 공사 용역 제공 업체 소속 노동자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민간 위탁된 곳일 수도 있을 네네. 것이고 또는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원주시의 발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에 소속된 이제 노동자 맞아요. 그리고 그 하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로환경 청소 노동자가 있겠죠. 이분들은 네네. 이제 시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생활임금 대상자고 또 돌봄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원주의 여러 돌봄 센터들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뭐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노동자분들 맞아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무직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는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활임금인 거고요. 근데 최저임금과는 이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때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뭐 벌금 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우리 상식은 있는데 생활임금은 거기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뭐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야. 권고야 권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지킨다고 뭐 이 정도는 주셔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캠페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너무 낮게 보시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협약에 어떻게 보면은 참고 사항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이 생활임금이 얼마나 주고 있나를 살펴보면은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12,93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거의 3,000원 가까이 더 많이 주고 있는 셈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1,678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 정도는 더 주고 있어요.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779원. 를 주고 있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은 11,00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11,000원에서 12,000원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보통은 최저임금에서 한 15% 내외 정도 더 많은 그 그렇죠. 기준을 삼고 있더라고요. 항상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봤을 때도.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법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게 강제성이 없는 그쵸. 거죠. 최저임금 법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례로만 오죽 운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서만 이제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또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현재 1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최초의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12월 12일에 제정했습니다. 이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하나 참고했는데 2019년 8월 7일자 경향신문 이상호 선임 기자가 쓴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6년 만에 88개 지자체 도입, 이 기사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됐냐를 살펴보면은 2011년 12월부터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지역판 경사노이죠. 네네. 뭐 이제 시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노동자 단체에서 들어오고 경영자 단체에서 들어오고 이게 한번 화합해서 해피하게 해봅시다. 노동 정책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 협의회에서 이해 당사자 중심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 정부 뭐 공무원 그리고 여야 시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막 이제 생활임금을 만들어 봅시다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런 생활임금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만큼의 어떤 부천 안에서의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네. 아마 이 이전에도 서울 노원이었나요? 이런 곳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조례는 없었죠. 네네. 구청장의 그냥 의지로 어떻게 보면 노동 친화적인 구청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좀 행정 시행령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장 바뀌면 그게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뀌죠. 그래서 뭔가 설레는 있었던 거야. 저런 좋은 제도가 있다. 근데 저거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까? 부천에서 아마 그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좀 만들어 봅시다. 이걸 조례를 우리 이거 먼저 해봅시다. 뭐 이런 좀 의식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부천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기사로만 놓고 보면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볼티모어라든지 영국 런던 이런 선진국 자치단체 조례를 이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기사에도 이 사례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세계 최초의 생활임금제가 이 볼티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94년 12월에 처음에는 이제 빌드라는 단체에서 미국 공무원 노조와 연대해서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95년에 볼티모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 생활임금제가 세계 150여 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게 됐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나라는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2001년부터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더 선진 사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공공 부문에만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되는데, 네네. 런던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정하고 생활임금 재단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캠페인을 벌인 거죠. 만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있으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여기로 여러분 가십시오. 뭐 100년 가게 같은 뭐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기도 하고, 뭐 인증 아닌 인증 같은 그런 걸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런던 시장은 매년 11월에 생활임금 주간 기간을 해서 주간에 이제 이듬해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하는 또 행사를 갖기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제도화가 잘 돼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부천에서는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 실태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또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생활임금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또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활임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최저임금 받고는 못 산다. 네네. 이때 그리고 최저임금 엄청났잖아요. 내가 받고 4,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5,000원도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더 열악했겠죠. 이걸 바탕으로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경기도정부에서 거부권을 때려요. 제2호권. 왜? 지난번 살펴봤던 그 청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처럼 정보공개 조례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상위법이 없다. 아니 생활임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냐. 우리 못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역시 약간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이 상위법 없다. 이거 못합니다. 네. 이 당시 경기도지사는 우리 또 노동운동가로 유명했던 김문수 도지사였거든요.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지사가 됐을 때는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꼽아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시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결 같으십니다. 그렇네요. 네. 이때부터 일찌감치 본색을 좀 드러내셨고요. 그러나 거부권을 때렸음에도 부천시 의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합치를 해서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냅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을 해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관철해냈어요. 확실히 정보 공개 때도 그렇고 이런 어떤 되게 중요한 아젠다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단계부터 이 거버넌스에서 어쨌든 서로 이 논의가 되고 그 합의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해피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서로 잘 통해야 되는 거지. 서로 어깃장 놓고 이러면은 뭐 거버넌스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경사도의 보세요.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합의 기구라고 우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터뷰에 나선 이 기사에 언급되는 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그 당시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시는 최저임금액이 너무 낮아 공공부문의 많은 비정규직이나 시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적정 수준의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상급 기관의 의견에도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따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를 두고 같은 이유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그 경험도 동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없어도 우리는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또 할 수가 있었다. 자신감을 얻었다. 역시 그런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천시는 일찌감치 생활임금 10,000원을 돌파했어요. 2019년에 이미 생활임금 1030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당시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거든요. 거의 2,000원 높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면서 10,000원대를 달성을 해낸 거죠. 그래서 부천시가 이제 제정을 하니까 역시 정보공개 조례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선진 사례가 있으면은 그렇죠. 누가 하나 뚫어줘야만 공무원들은 용기를 낸다. 내가 그렇게 시원들도 그렇고 뚫지 못하더라도 갖다 쓸 수는 있다. 컨트롤 C V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컨트롤 C V도 못하는 곳들이 아직 많다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강원도 조례는 있어요. 강원도 맞아요. 생활임금 조례. 그래서 강원도에 소속된 뭐 공무직이라든지 강원도의 출연 기관에 있는 공무직은 해당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기초 단위로 가면은 횡성 동해만 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빅3는 하나도 없어요. 원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춘천, 강릉 다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임금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지난번 시의회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원주 문화원이 지금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원주 문화원 근무자 노동자들에게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줘도 무방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퇴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문화원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다양한 곳들도 최저임금만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임금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민간 위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임금 가이드라인 자체가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줘도 무방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고질적 문제들이 노동환경의 후퇴,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뭐 만나면 맨날 뭐 회의만 하시고 사진 찍고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 올해도 노사 화합 잘해봅시다. 근데 뭐 진지하게 정말 무슨 우리 원주의 노동 쟁점 현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꼴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천시처럼 이렇게 선진 사례를 보면은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지역의 노동 아젠다 현안이 무엇이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 끝에 생활임금이 나왔고 조례까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원주에도 지금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논의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 없다라는 게 매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을 리도 없고 우리 살면 다 느끼지만은 하여간 이 원광수 시정도 그렇고 항상 이 경제 도시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 경제 속에는 분명히 이제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함께 이제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데. 진정한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증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임금 같은 정말 기초적인 제도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도 이런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언급하지만 원주 안에서의 내실을 키워 나가는 것도 그 경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네, 이런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도 또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앞으로 이 생활임금 조례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좀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네네. 좋겠고요. 오늘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했던 생활임금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과 8월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이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창묵 당시 시장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집회시위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을 기소했어요.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원주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14일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주시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죠. 원창묵 시정은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설정하면서 유독 집회에만 4단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시위 말고 다른 집회는 하면 안 된다. 전면 금지를 때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경미 대법관은 충분한 고려 없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시정부가 모임 행사와 구분해 유독 집회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건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 정부가 집회 시위 자유를 그래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은 셈이죠. 살펴보면은 뭐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회는 이제 5개 집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산 비말 농도가 낮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한다면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확산 위험성이 낮을 텐데. 그때 원주시는 실내에서는 50인 미만의 행사나 축제는 허용했는데 왜 오히려 그 비교적 그나마 더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이 5개 집회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때렸냐. 이거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거다라고 일단 지적을 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수칙을 세분화해서 집회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뭐 구호 제창을 금지하거나 취식을 금지하거나 이렇게 조건들을 부과해서 집회 자유를 그나마 덜 제한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예외 없이 구체적 개별적 사정도 보지 않고 그냥 원주시 전역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거는 침해 최소성을 갖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전면 금지를 때리는 게 맞느냐? 아니 모임 같은 건 다 허용을 하면서 50인 미만은 다 허용을 하면서 왜 집회는 4명 모였다고도 이렇게 그냥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죠. 이 당시에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그 행정의 개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유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원주시 정부는 당시에 너무 그냥 아무 검토도 없이 아니 코로나인데 모여? 일단 금지야. 근데 또 50인 미만 모임이나 행사는 또 가능하대. 이게 형평성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할 거면 다 금지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는 유독 왜 집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을 했느냐라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원광수 시정 들어서 지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정말 원광수 시정에서 이전까지 잘 굴러가던 민주주의가 갑자기 무너지게 됐느냐, 갑자기 후퇴하게 됐느냐. 더 크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갑자기 박살이 났느냐.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둘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징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인리의 법칙 계속 얘기합니다. 네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거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그때 뭐 다르다. 정당화를 하거나 그런 걸 또 넘어가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민주주의의 파괴, 후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판결 소식을 들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판결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저희 내일은 오랜만에 육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바더스 시간이에요. 문준현님과 함께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써야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네. 우리 국인 씨도 참 고민 중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네. 국인 씨는 또 육아를 아예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휴직이 뭡니까? 육아휴직이 이게 육아에서 휴직을 하는 건지 하던 일에서 휴직을 하는 건지 네. 구분이 잘 안 되고 계실 텐데 많은 또 공감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육아 관련 이야기 있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유튜브 슈퍼챗, 슈퍼땡스도 가능합니다.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9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